3년이야, 3년. 남들 다 하는 임신을 너만 못해서 대를 끊어먹을 작정이야.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아 현관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애도 못 낳는 여편네한테 내가 위자료를 받아도 모자랄 판이야. 이것도 감지덕지하고 하고 당장 꺼져. 남편은 500만 원이 든 봉투를 아내의 발치에 던지며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두 사람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3대 독자가 될 아들이 아내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초구 고급스러운 저택 거실. 소름 끼치는 붉은 부적 한 장이 아내 지숙의 뺨을 스치더니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 옥자가 삿대질로 지숙을 가리키며 고막이 찢어질 듯 악을 썼습니다. 남들 다 하는 임신을 너만 못해서 대를 끊어먹을 작정이니? 내가 답답해서 점집에 갔더니 뭐라는 줄 알아? 우리 집안에 들어온 며느리가 애초에 씨를 못 품는 밭이라더라. 지숙이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널브러진 부적을 주워들며 억울함을 토해냈습니다. 어머님, 병원에서는 저한테 아무 이상 없다고 했잖아요. 호르몬도 정상이고 자궁도 깨끗하다는데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시끄러워. 뭘 안다고 떠들어. 용한 보살님이 넌 우리 집안 기운이랑 상극이라서 절대 애 못 낳는다고 했어. 어디서 말대꾸야? 지숙이 손에 쥔 부적을 구겨버리며 답답한 마음에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미신을 믿고 사람을 잡으세요? 네가 지금 시어미가 하는 말을 감히 미신 취급해? 친구들 손자 자랑할 때 나만 입 다물고 있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네가 알아?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 민호가 들어오더니 거실 탁자 위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쾅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지수가 길게 말 안 할게. 엄마도 더는 못 참겠다고 하시고 나도 지쳤어. 도장 찍어. 이걸로 끝내자. 지숙이 서류를 내려다보자 이혼 합의서라는 글자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 옆에 양육권 및 재산권 포기 각서라는 문구를 발견한 지숙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다 뭐야? 태어나지도 않은 애 양육권을 포기하라는 거야? 재산권 포기는 또 무슨 소리고? 민호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 미리 못 박는 거야. 협의 이혼 조건이 서로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 거야. 내 회사에 네가 기여한 게 없는데 나중에 돈 달라고 들러붙으면 골치 아프잖아. 민호 씨,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나 3년 동안 이 집에서 식모처럼 살았어. 새벽부터 일어나서 밥하고 청소하고 당신 어머니 비위 맞추느라 속이 문드러졌다고. 지숙이 울분을 토하자 옥자가 검사 결과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억울해할 것 없다. 애 못 낳는 게 죄지. 무슨 말이 그리 많아? 여기 봐라. 우리 민호는 아주 팔팔하다더라. 정자수도 많고 활동성도 최고라는데 그럼 문제는 너한테 있는 거 아니니? 어머님, 저도 검사 받았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임신 안 되는 게 저 때문만이 아니라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잖아요. 스트레스? 우리가 널 굶겼니? 헐벗겼니?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줬더니 어디서 배부른 소리를 해? 민호가 품에서 인주와 도장을 꺼내 지숙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아, 시끄러워. 서로 바닥 보이지 말고 좋게 끝내자. 위자료도 챙겨놨으니까 도장 찍어. 싫어. 절대 못 찍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해? 지숙이 도장을 거부하며 뒤로 물러서자 민호가 순식간에 지숙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손목이 부러질 듯한 악력에 지숙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찍어. 어차피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뭘 믿고 버티는 거야? 이거 나 놓으라고. 아프단 말이야. 두 사람이 엉겨붙어 실랑이를 벌이자 옥자가 득달같이 달려들어 지숙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아, 어머님, 아파요. 지숙이 비명을 질렀지만 옥자는 도끼가 오른 눈으로 머리채를 더 세게 흔들며 귓가에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3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염치도 없이 버텨? 순순히 도장 안 찍으면 머리카락 다 뽑아버릴 줄 알아. 민호가 지숙의 손가락을 억지로 펴서 도장을 쥐어주고는 각서 위로 힘껏 내리눌렀습니다. 지숙이 온몸을 비틀며 저항했지만 두 사람의 완력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 우리 사랑해서 결혼했잖아.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래. 사랑? 애도 못 낳는 여자랑 무슨 놈의 사랑이야. 붉은 인주가 묻은 도장이 서류 위에 쿵 찍혔습니다. 선명하게 찍힌 붉은 자국이 지숙의 가슴에 멍처럼 박혔습니다. 민호가 서류를 낚아채 금고 쪽으로 걸어가며 매몰차게 내뱉었습니다. 다 끝났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지숙이 헝클어진 머리를 감싸 쥐고 비틀거려 방문을 열었습니다. 최소한의 옷가지라도 챙겨야겠다는 생각에 장롱문을 열려는데 옥자가 쫓아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네가 여기서 가져갈 게 뭐가 있다고 문을 열어? 어머님, 그래도 입을 옷은 챙겨야죠. 당장 갈아입을 속옷이라도. 웃기지 마. 혼수라고 해온 것도 쥐꼬리만 한 주제에 뭘 가져가. 그 옷장 안에 있는 거 다 내 아들 돈으로 산 거야. 땡전 한 푼도 못 줘. 어머님, 제가 시집 올 때 가져온 코트도 있잖아요. 시집 온 순간 다 우리 집 물건이야. 꼴 같자는 소리 말고 입고 있는 옷이나 챙겨서 나가. 옥자가 지숙의 팔뚝을 억세게 잡아 끌어 현관 쪽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지숙이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다 신발장 모서리에 어깨를 찧었습니다. 아윽, 어머님, 제발요. 지갑이랑 핸드폰 충전기만이라도 주세요. 필요 없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옥자가 현관문을 벌컥 열더니 지숙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지숙이 시멘트 바닥으로 엎어지면서 무릎이 까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뒤따라 나온 민호가 주머니에서 얇은 흰 봉투를 꺼내 지숙의 눈앞에 툭 던졌습니다. 위자료 500만 원이야. 이걸로 우린 남남인 거다. 다시는 질척거리지 마. 500만 원? 당신 지금 장난해? 3년을 죽어라 살림해준 대가가 고작 500만 원이야? 당신 한 달 술값도 안 되는 돈이잖아. 지숙이 기가 차다는 표정으로 민호를 올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싫으면 말고. 그것도 감지덕지 해야지 어디서 큰 소리야. 받을 자격도 없는 거 옛 정 생각해서 주는 거야. 민호가 싸늘하게 뱉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쾅! 육중한 철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골목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지숙이 닫힌 대문을 주먹으로 쾅쾅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문 열어. 민호 씨, 당신 정말 이럴 수 있어? 3년이야. 우리가 함께 산 세월이 3년이라고. 안에서는 묵묵부답 대신 차가운 빗장 걸리는 소리만 철커덕 들려왔습니다. 지숙이 대문 앞에 힘없이 주저앉아 쏟아지는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한참을 오열하던 지숙의 눈에 바닥에 뒹구는 흰 봉투가 들어왔습니다. 바람에 날려갈 듯 가벼운 그 봉투가 자신의 처지 같아 비참했지만 당장 갈 곳도 차비도 없었습니다. 지숙은 치욕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터덜터덜 골목을 빠져나가는 지숙의 등 뒤로 동네 아주머니들의 따가운 시선이 꽂혔습니다. 젖은 며느리 기어이 쫓겨나네 그려. 쯧쯧 칠거지약 중에 자식 없는 게 제일 큰 죄라더니
3년이나 데리고 산 시어머니도 보살이야.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저렇게 맨몸으로 내쫓는 건 너무하지 않아? 오죽하면 그랬겠어. 3대 독자 집안에서 대가 끊기게 생겼는데 눈이 안 뒤집히고 백이나. 지숙은 수군거리는 소리를 피해 고개를 푹 숙이고 도망치듯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친정집 대문 앞에 선 지숙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빠, 저 지숙이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얼굴을 내밀었지만 지숙의 엉망진창인 몰골을 보자마자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결국 쫓겨난 게냐? 아빠, 갈 데가 없어요. 며칠만 집에 있게 해주세요. 썩 꺼져라. 애도 못 낳아서 소박 맞은 딸년 받아줄 생각 추호도 없다. 동네 창피해서 내가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있어야지. 아빠, 제발요. 저 지금 가진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단 말이에요. 안 돼. 당장 내 집 앞에서 꺼지라고. 아버지가 매정하게 소리치며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야속하게 닫힌 문소리가 지숙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믿었던 가족에게마저 버림받은 지숙은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일주일 후 허름한 부동산 사무실 앞. 아가씨, 500만 원 보증금으로는 이런 방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나마 운이 좋아서 나온 겁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반지하 방문을 삐걱 열며 생색을 냈습니다. 지숙이 코를 감싸 쥐고 방 안으로 들어서자 눅눅한 습기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벽지는 습기를 먹어 흉측하게 들떠 있고 천장 구석에는 누수 자국이 검버섯처럼 피어 있었습니다. 여기 보일러는 들어오는 거죠? 아, 들어오다 마다요. 가끔 말썽이긴 한데 두드리면 돼요. 사람 사는데 다 똑같지 뭐. 화장실은 어디예요? 방 안에 없는 것 같은데. 저기 문 밖에 공용 화장실 쓰면 돼요. 옆방 할머니가 워낙 조용해서 마주칠 일 없을 거예요. 지숙이 축축하게 젖은 벽을 손가락으로 훑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여기라도 계약할게요. 감사합니다. 지숙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짐을 풀었습니다. 이사 첫날 밤 지숙은 얇은 이불 하나의 의지에 새우잠을 청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취객들의 고성방가가 여과 없이 흘러들어왔습니다. 야, 거기 누구 있어? 불 켜졌는데 문 좀 열어봐. 술 취한 남자가 철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에 지숙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숨죽여 울었습니다. 천장에서 빗물이 똑똑 떨어져 양동이를 받쳐놓았지만 그 소리가 밤새도록 지숙의 신경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편의점 김밥 한 줄로 끼니를 때우던 지숙이 갑자기 헛구역질하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우에. 황급히 공용 화장실로 뛰어가 변기를 부여잡았지만 넘어오는 건 쓴 위액뿐이었습니다. 김밥이 상했나 곰팡이 냄새 때문에 속이 뒤집힌 건가. 지숙은 덜컥 겁이 나 떨리는 가슴을 안고 동네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한참 동안 검사를 마친 의사가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산모님. 임신 5주 차시네요. 아기집도 튼튼하고 아주 건강해요. 네, 임신이요? 선생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임신이라니요? 지숙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흑백 화면 속에서 작은 점 하나가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게 아기 심장이에요. 콩닥콩닥 아주 힘차게 뛰고 있네요. 심장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두근두근 작지만 힘찬 심장 박동 소리가 진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숙이 떨리는 손을 들어 조심스럽게
자신의 아랫배를 감쌌습니다. 정말 제 뱃속에 아기가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렇게 노력해도 안 생기더니 어떻게 지금? 네, 임신 맞습니다. 가끔 마음을 비우면 기적처럼 찾아오기도 해요. 초음파 사진 뽑아드릴게요. 병원을 나선 지숙이 손에 쥐어진 초음파 사진을 뚫어지게 내려다봤습니다. 콩알만 한 점이 박힌 사진을 쥔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려왔습니다. 3년 동안은 피가 마르게 기다리게 하더니 하필 쫓겨나서 오갈 데 없는 지금 와주다니. 지숙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려 초음파 사진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기막힌 타이밍에 대한 원망과 그래도 찾아와준 생명에 대한 감사가 뒤섞여 가슴을 쳤습니다. 습기 찬 반지하 방으로 돌아온 지숙이 초음파 사진을 가슴에 품고 차가운 방바닥에 앉았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너 지켜줄게. 엄마랑 둘이서 보란 듯이 잘 살아보자. 엄마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너는 꼭 지킬게. 지숙이 아직 불러오지도 않은 배를 쓰다듬으며 어둠 속에서 눈물 젖은 다짐을 삼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반지하 방. 지숙이 헝클어진 머리를 정갈하게 빗어넘기고 크게 심호흡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초음파 사진과 임신 진단서를 가방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아가야, 조금만 참아. 오늘 아빠한테 깜짝 놀랄 소식을 전해줄 거야. 할머니도 네가 생겼다고 하면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실걸. 지숙이 아직 밋밋한 배를 쓰다듬으며 간절한 희망을 담아 미소 지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겨우 시댁 근처에 도착한 지숙은 익숙한 골목 어귀에서 멈칫하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머, 축하해요. 며느리가 임신했다면서요? 이게 웬 경사예요? 동네 이웃 아주머니의 호들갑스러운 목소리가 담벼락을 넘어왔습니다. 화들짝 놀란 지숙이 반사적으로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럼요. 벌써 5개월이라네요. 배도 제법 볼록하니 아주 예뻐요. 호호. 귀를 찌르는 듯한 옥자의 웃음소리에 지숙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어머, 그런데 일주일 전에 살던 며느리는 나갔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유, 그 칠거지약 범한 여자 말이요? 진작 내쳤어야 했는데 내가 정이 많아서 3년이나 끼고 살았지 뭐예요. 우리 민호가 워낙 인물이 훤하니까 금세 참하고 튼튼한 짝을 데려왔지 뭐예요. 지숙이 쿵 하고 내려앉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쫓겨난 지 고작 일주일 만에 새 여자가 들어왔다는 사실에 세상이 핑 돌았습니다. 그럼 결혼식은 언제 해요? 혼인신고는 아직 안 했지만 조만간 날 잡아야죠. 뱃속에 귀한 손주가 있는데 순서가 뭐가 중요해요? 자, 떡 좀 드셔봐요. 우리 새 며느리 들어온 기념으로 내가 직접 쪘어요. 옥자가 동네방네 떡을 돌리며 자랑하는 소리가 지숙의 귓가에 윙윙거렸습니다. 지숙은 다리에 힘이 풀려 담벼락에 기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5개월이라고? 그럼 나랑 한 집에서 살 때부터 이미. 그때 대문 안쪽에서 낯선 여자의 교태 섞인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딸기 먹고 싶다니까 정말 사오셨네요. 감사해요. 아이고, 내 새끼. 뱃속에 있는 우리 손주가 먹고 싶다는데 별이라도 따다 줘야지. 민호야, 혜원이 춥다. 얼른 데리고 들어가. 지숙이 믿기지 않는 현실에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함께 살던 시어머니가 낯선 여자를 며느리라 부르며 끔찍이 아끼고 있었습니다. 지숙이 담벼락에 달라붙어 열린 거실 창문 틈으로 안을 훔쳐보았습니다. 소파 상석에 떡하니 앉은 여자의 배가 누가 봐도 임신부처럼 불룩했습니다. 민호가 여자 옆에 찰싹 달라붙어 배를 쓰다듬으며
혀 짧은 소리를 냈습니다. 혜원아, 우리 튼튼이 오늘도 잘 놀았어? 아빠 목소리 들리지? 튼튼아, 아빠다. 혜원이 민호의 손을 겹쳐 잡으며 콧소리를 섞어 대답했습니다. 어머, 자기 목소리 듣자마자 발로 뻥 차는 것 같아. 벌써 태동이 느껴지네. 정말? 우와, 대단하다. 엄마, 혜원이가 벌써 태동을 느낀대요. 옥자가 부엌에서 버선발로 뛰쳐나와 혜원의 배에 귀를 갖다 대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아이고, 장하다 내 새끼. 건강하게만 나와다오. 어머님, 아직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는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무슨 소리냐? 배 모양이 이렇게 뾰족한 걸 보니 백팔백중 고추야. 우리 집안 내력이 그 맹탕 같은 전처년 빼고는 다 아들 낳았다. 옥자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약 그릇을 혜원에게 대령했습니다. 자, 이거 쭉 들이켜라. 용한 한약방에서 비싼 돈 주고 지어온 거야. 이거 먹으면 애머리가 비상해진단다.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잘해주시는데 전처는 복을 제 발로 찼네요. 민호가 혜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에이, 재수없게 그 여자 얘기는 왜 꺼내. 이제 우리 가족은 너랑 튼튼이뿐이야. 그 여자는 애초에 우리 집 수준에 안 맞는 불량품이었어. 지숙이 입술을 꽉 깨물어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주먹을 쥔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손바닥에 붉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때 혜원의 핸드폰 벨소리가 울리자 혜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그게 지금은 좀 곤란한데. 혜원이 민호의 눈치를 슬쩍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기야,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복도 끝으로 사라진 혜원이 목소리를 잔뜩 낮춰 속삭이는 소리가 열린 창문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니, 지금은 안 된다니까. 나중에 내가 다시 걸게. 알았어, 끊어. 민호가 인기척을 내며 다가오자 혜원이 화들짝 놀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누구야? 무슨 전화길래 몰래 받아? 아, 친구야. 임신 축하한다고 밥 사준대서. 민호가 미심쩍은 눈초리로 쳐다보자 혜원이 재빨리 배를 문지르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야, 자기야, 튼튼이가 또 찼어. 얼른 와서 만져봐. 민호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보처럼 풀어지며 혜원의 배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지숙이 가방 속에서 구겨진 초음파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 작은 점을 내려다보는 지숙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이 사진을 들이밀면 당신이 날 다시 봐줄까? 아니야, 저 여자는 이미 5개월이라는데. 지숙이 고개를 힘없이 떨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애만 뺏기고 난 또 버려질 거야. 저 여자 애랑 내 애를 비교하면서 평생 천덕꾸러기 취급받을 게 뻔해. 안 돼, 절대로 내 새끼는 못 줘. 지숙이 대문 앞까지 다가갔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던 손이 허공에서 부들부들 떨리더니 힘없이 툭 떨어졌습니다. 저 여자가 낳은 애랑 내 아이가 배다른 형제로 커야 한다고? 첩의 자식 취급받으면서? 지숙이 몸서리를 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야. 내 아이를 그런 시궁창 같은 곳에 밀어넣을 순 없어. 저 독한 인간들이 내 아이를 사람 취급이나 해주겠어? 지숙이 초음파 사진을 가방 깊숙한 곳에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아직 납작한 배를 감싸쥐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아빠 얼굴도 못 보여줘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아빠 몫까지 2배, 3배로 사랑해줄게. 우리 둘이서 보란 듯이 잘 살아보자. 지숙은 미련 없이 몸을 돌려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대문 안에서 옥자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왔습니다. 이름은 내가 다 지어놨다. 이민수, 어떠냐? 이름부터 장군감이지? 어머님, 아직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는데 벌써 이름을 지으셨어요? 내가 용한 점쟁이한테 복채 두둑이 주고 받아왔어. 틀림없이 고추 달린 아들이래. 우리 3대 독자 집안을 일으킬 귀한 기둥. 호호. 옥자의 경박한 웃음소리가 지숙의 등 뒤에서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지숙은 눈물을 훔치며 걷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반지하 방으로 돌아온 지숙이 깨진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물 자국으로 얼룩진 초췌한 얼굴이 거울 속에 비쳤습니다. 이제부터는 나 혼자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아가야, 엄마가 독해질게. 지숙이 배를 쓰다듬으며 결의에 찬 눈빛을 했습니다. 아빠 같은 거 없어도 돼. 엄마가 뼈가 부서지도록 일해서 남부럽지 않게 키워줄게. 예쁜 옷 입히고 맛있는 거 먹이고 공부도 제일 잘 시킬 거야. 지숙이 방구석에 처박아둔 벼룩신문을 펼쳤습니다. 빨간 펜을 쥔 손에 힘을 주고 구인 광고란을 샅샅이 뒤지며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여기 있네. 24시간 김밥집 야간 알바, 식사 제공. 지숙이 전단지를 오려 모으며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낮에는 식당, 밤에는 김밥집, 하루에 4시간만 자면 한 달에 300만 원은 만들 수 있어. 아기 낳을 때까지 악착같이 모으고 낳고 나서도 산후조리 끝나면 바로. 그때 아랫배가 묵직하게 당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숙이 화들짝 놀라 배를 문질렀습니다. 아가야, 놀랐어? 미안해. 엄마가 너무 흥분했나 봐. 걱정 마, 엄마 튼튼해. 지숙이 눅눅한 이불 위에 누워 얼룩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곰팡이가 피어 지도처럼 얼룩진 천장이었지만 지숙의 눈에는 희망의 지도로 보였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방도 금방 탈출할 거야. 햇빛 잘 들고 따뜻한 집으로 이사 갈 거야. 우리 아이 나오기 전에. 지숙이 가방에서 꼬깃꼬깃한 초음파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너는 신이 엄마한테 주신 마지막 선물이야. 이제 엄마는 외톨이가 아니야. 우린 둘이니까 천하무적이야. 밖에서 후두둑 비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지숙은 더 이상 춥지도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너만 지킬 수 있다면 엄마는 뭐든지 해. 지숙이 눈을 감고 먼 훗날을 상상했습니다. 건강하게 자란 아이가 엄마 하고 부르며 달려오는 모습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민호 씨, 당신 평생 후회하게 될 거야. 내 보석 같은 아이를 못 보게 된 걸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 거야. 몇 달 후 새벽 4시 노량진 수산시장.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부는 새벽, 지숙이 두꺼운 고무 앞치마를 두른 채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남산만하게 부른 배 때문에 엉거주춤하게 일하는 지숙을 보며 옆 자판의 주인 아주머니가 혀를 끌끌 찼습니다. 지숙아, 쯧쯧. 이제 그만 들어가라니까? 내일 모레면 애 나올 판에. 이러다 큰일 나면 어쩌려고 그래. 괜찮아요, 사장님. 아직 견딜만해요. 지숙이 튼 입술로 애써 미소를 지어 보이며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었습니다. 아니, 배가 남산만한데 뭐가 가볍대? 비린내도 고역일 텐데 입덧은 안 하니? 입덧은 진작에 끝났어요. 그보다 월세도 밀렸고 기저귀 값이라도 벌려면 며칠만 더 일하게 해주세요. 네. 사장님이 안쓰러운 눈빛으로 지숙의 퉁퉁 부은 손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팔자야. 그래도 오늘은 일찍 들어가. 손발이 퉁퉁 부어서 보기가 안쓰러워 죽겠어. 그나저나 애 아빠는 코빼기도 안 비치고 대체. 애 아빠는 죽었어요.
저한테는 이 아이뿐이에요. 지숙이 입술을 앙다물고 단호하게 말하자 사장님이 말문이 막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산부인과 분만실 앞 옥자가 안절부절 못하며 복도를 뱅글뱅글 돌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자판기 커피를 뽑아들고 다가와 옥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좀 앉아 있어. 정신 사나워서 원. 아직 시간 좀 걸린대잖아. 어떻게 앉아 있니? 우리 집안 3대 독자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데 점쟁이가 그랬어. 틀림없이 아들이라고. 꿈도 태몽이 아주 좋았어. 그때 분만실 문이 벌컥 열리고 간호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나왔습니다. 이혜원 산모님 보호자분 축하드립니다. 아주 건강한 공주님이에요. 뭐라고요? 딸이라고? 옥자가 눈을 부릅뜨고 간호사를 쏘아보았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다시 확인해봐요. 내 눈으로 봐야겠어. 진정하세요, 할머님. 예쁜 공주님 맞아요. 간호사가 당황하며 말렸지만 옥자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3대 독자가 대가 끊기는구나. 민호가 황급히 옥자를 부축해 의자에 앉히며 달랬습니다. 엄마, 딸이면 어때? 요즘은 딸이 대세라잖아. 건강하게만 태어났으면 됐지. 시끄러워. 네가 뭘 알아? 우리 집안 재산은 누가 지내라고. 동네방네 아들이라고 자랑 다 해놨는데 망신살이 뻗쳤어. 병실로 옮겨진 혜원이 땀에 젖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옥자가 아이는 쳐다보지도 않고 획 돌아서려 하자 혜원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어머님, 아기 안 보고 가세요? 정말 예쁜데. 딸년 볼 거 뭐 있다고. 아들 낳을 때까지 몸조리나 잘해. 미역국 먹을 자격도 없는 거 알지? 옥자가 횡하니 나가버리자 혜원이 떨리는 손으로 신생아 침대에 누운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던 혜원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이 코, 이 입술, 민호 씨랑 하나도 안 닮았어. 정우 오빠랑 판박이야. 혜원이 화들짝 놀라 급히 휴대폰을 꺼내 전화번호부를 뒤적였습니다. 정우라는 이름을 누르려다 멈칫하던 찰나 민호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혜원아, 몸은 좀 어때? 고생했어. 아, 네, 괜찮아요. 혜원이 쏘스라치게 놀라며 휴대폰을 이불 속으로 쑤셔 넣었습니다. 민호가 다가와 아이를 내려다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신생아라 그런가. 나랑 닮은 구석이 하나도 안 보이네. 누구 닮은 거지? 어머, 자기는. 신생아는 원래 다 쭈글쭈글해서 몰라요. 크면서 아빠 붕어빵 될 거예요. 혜원이 어색하게 웃으며 둘러댔지만 등 뒤로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민호가 찜찜한 표정으로 병실을 나가자마자 비상구 계단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딸이라니 엄마 등살에 어떻게 사나? 민호가 깊은 한숨과 함께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몇 달 후 지숙이 터덜터덜 시장통을 걸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랫배가 찢어질 듯 당겨와 전봇대를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아가야. 아가씨, 왜 그래요? 괜찮아요? 폐지를 줍던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네, 괜찮아요. 잠시 쉬면, 지숙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직 예정일이 한 달이나 남았는데, 안 돼. 돈도 없는데, 지금 나오면 어떡해. 아가야, 제발 조금만 더 참아줘. 엄마가 준비될 때까지만. 그날 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냉골 같은 반지하 방에서 지숙이 갑작스러운 진통에 몸부림쳤습니다. 아,
아가야 안 돼, 제발. 지숙이 식은땀에 젖은 손으로 휴대폰을 켰지만 발신 정지라는 메시지만 야속하게 깜빡였습니다. 하필 이럴 때 119라도 불러야 하는데 진통 간격이 점점 짧아지자 지숙이 기어가다시피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살려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지숙의 비명에 옆집 할머니가 문을 벌컥 열고 튀어나왔습니다. 아이고, 새댁. 이게 무슨 일이야? 할머니,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할머니가 지숙의 하얗게 질린 얼굴을 보더니 두꺼운 솜니불 같은 외투를 덮어줬습니다. 엎혀. 빨리 내 등에 엎혀. 할머니, 저 무거워요. 눈도 많이 왔는데. 잔말 말고 엎혀. 택시도 안 잡힐 판국이야. 내가 너 들쳐 업고라도 병원 갈 테니까 꽉 잡아. 할머니가 만삭의 지숙을 등에 업고 무릎까지 쌓인 눈길을 헤쳐나갔습니다. 폭설이 시야를 가리고 발이 푹푹 빠졌지만 칠순 넘은 할머니는 이를 악물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저 때문에. 미안하긴. 먼저 간 딸 생각나서 그런다. 너처럼 혼자 끙끙 앓다가 조금만 참아. 다 왔어.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지숙은 분만실로 실려 들어갔습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우렁찬 아이 울음소리가 분만실의 정적을 깼습니다. 응애, 응애. 간호사가 핏덩이 같은 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지숙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머, 산모님, 정말 잘생긴 왕자님이에요. 이목구비가 아주 뚜렷한 게 장군감이네. 지숙이 땀범벅이 된 채 힘겹게 눈을 뜨고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 아들, 내 새끼. 이름은 생각해 두셨어요? 성준이에요. 강성준. 지숙이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때 아이의 귀 뒤쪽에 선명하게 찍힌 붉은 점이 지숙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민호의 귀 뒤에 있던 것과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은 위치, 똑같은 모양의 점이었습니다. 지숙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지 아빠를 쏙 빼닮았구나. 핏줄은 못 속인다더니. 하지만 넌 내 아들이야. 오직 나만의 아들. 며칠 후 지숙이 떨리는 손으로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불안을 한참 동안 노려보다가 빈칸으로 남겨두고 아이 이름란에 또박또박 강성준이라고 적어 넣었습니다. 넌 이씨가 아니라 강씨야. 아빠 없이도 보란 듯이 잘 키울 거야. 넌 내 자존심이자 내 생명이니까. 한 달 후 민호의 사무실.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은행에서 10억 대출 승인 났습니다. 비서의 보고에 민호가 책상을 탁 치며 활짝 웃었습니다. 좋아. 이제 쇼핑몰 건설 프로젝트 밀어붙여. 이번엔 진짜 대박 낼 거야. 바로 둘째 가져야 해. 애 둘 키우려면 열심히 벌어야지. 민호는 아들을 얻지 못한 허탈함을 사업 확장으로 채우려는 듯 눈에 불을 켰습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냉랭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계집애는 필요 없다니까. 분유도 제일 싼 걸로 먹여. 어차피 남의 집 식구 될 건데 돈 들여서 뭐해. 옥자가 회원에게 삿대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핏줄이잖아요. 너무하세요. 핏줄? 딸려는 출가 외인이야. 잔말 말고 몸조리나 끝내고 빨리 둘째 가질 생각이나 해. 이번엔 기필코 아들 낳아야 한다. 혜원이 서러움에 복받쳐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훌쩍거리던 혜원이 몰래 휴대폰을 꺼내 익숙하게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이놈의 집구석, 스트레스 풀 건 이것밖에 없어.
혜원이 민호 지갑에서 훔쳐낸 카드로 거침없이 베팅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기랄, 또 잃었네. 딱 한 번만 더. 몇 시간 뒤 순식간에 500만 원이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어떡하지? 이번 달만 벌써 얼만데. 민호 씨가 알면 죽을 텐데. 혜원이 손톱을 물어뜯다 다시 명품 쇼핑몰 앱을 켰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가방이라도 하나 질러야 기분이 풀리지. 한편 지숙은 포대기로 성준을 단단히 업고 새벽 청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쯧쯧. 갓난쟁이 없고 일하기 안 힘드니? 허리 끊어지겠다. 같이 계단을 닦던 아주머니가 안쓰러워 혀를 찼습니다. 괜찮아요, 이모. 우리 성준이가 순둥이라 등에서 쿨쿨 잘 자요. 효자예요, 효자. 그래도 그렇지 산후조리도 못하고 저 핏덩이를 어째. 그때 시장 가판대를 운영하는 옆집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다가왔습니다. 지수가 나 좀 보자. 우리 반찬 가게 한쪽 귀퉁이가 비는데 거기서 뭐 좀 팔아볼래? 할머니, 정말이요? 제가 거기서 장사해도 돼요? 그럼 지난번에 갖다 준 김치 맛이 아주 기가 막히더라. 지숙의 눈이 호롱불처럼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 잊지 않을게요. 다음 날부터 지숙은 새벽같이 일어나 정성껏 반찬을 만들어 좌판에 깔았습니다. 어머, 새댁. 이거 깻잎 장아찌 맛이 예술이네. 총각김치도 시원하니 끝내주네. 내일 또 사러 올게. 손님들의 칭찬이 쏟아지자 지숙이 땀을 훔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성준아, 들었지? 엄마 반찬 맛있대.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성준이 꽃가옷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줄게. 지숙이 등 뒤에서 곤히 잠든 성준의 엉덩이를 토닥이며 고단하지만 희망찬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민호의 사무실. 사장님, 저기 사모님이 또 카드를. 비서가 난처한 표정으로 카드 명세서를 내밀었습니다. 뭐야? 이번엔 또 뭔데? 이번 달만 2천만 원이 넘습니다. 백화점에서 가방이랑 구두를 그리고 현금 서비스도 한도 초과 직전입니다. 민호가 머리를 감싸쥐며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뭐? 2천만 원? 이 여자가 미쳤나? 그 돈이면 직원들 월급이 몇 명분인데. 민호가 씩씩거리며 혜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길게 갈 뿐 받지 않았습니다. 또 도박하는 거 아니야? 젠장, 사업 자금도 빠듯한데 집안 꼴이 이게 뭐야? 민호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창밖을 노려봤습니다. 회사는 겉보기에 번지르르하게 컸지만 속은 혜원의 사치와 도박 빚으로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시장통 구석에서는 지숙의 반찬 가게 앞에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지숙이네 반찬 없어서 못 판대. 맛도 좋고 양도 푸짐해서 마트보다 훨씬 낫더라. 지숙이 성준을 업은 채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행복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운명은 그렇게 잔인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5년 후 노량진 수산시장 초입의 번화한 거리. 깔끔한 간판이 걸린 가게 앞에는 점심시간 전부터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지숙은 5년 전의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세련되고 당당한 사장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사장님, 벌써 김치찌개 양념 50통이 다 나갔어요. 주방에서 난리예요. 벌써? 내가 아침에 넉넉하게 준비한다고 했는데도 모자라네. 내일은 70통, 아니 100통 준비하라고 해. 지숙이 직원에게 활기차게 지시를 내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시장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가게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지숙이 돈 세느라 지문 닳겠다.
어머, 할머니, 오셨어요? 김대리, 여기 할머니 드실 따뜻한 유자차 좀 부탁해. 할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지숙이 하던 일을 멈추고 할머니를 안쪽 사무실로 정중히 모셨습니다. 소파에 앉은 할머니가 지숙의 두 손을 꼭 잡으며 은밀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숙아, 내가 오늘 아주 중요한 보따리 하나 풀러왔다. 보따리요? 그게 뭔데요, 할머니? 너 시장 저 구석에 있는 내 낡은 2층 건물 알지? 그 귀신 나올 것 같은 거. 네, 알죠. 할머니가 임대료 받으시던 곳이잖아요. 할머니가 주위를 살피더니 지숙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 건물을 네가 가져라. 내가 아주 헐값에 넘길 테니까. 네. 할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귀한 재산을 저한테 왜요? 전 못 받아요. 잔말 말고 들어. 내가 구청장 마누라랑 찜질방 친구 아니냐. 내년에 이 일대가 싹 밀리고 재개발된단다. 그 건물이 노른자의 땅이라 보상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야. 지숙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재개발이요? 정말요? 소문이 진짜였어요? 쉿. 지금 사두면 넌 평생 돈방석에 앉는 거야. 넌 내 딸이나 다름없으니까 알려주는 거지. 딴 놈들이 알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걸. 하지만 할머니, 저한테 그런 큰 돈이 어디 있어요. 가게 넓히느라 여유 자금도 없는데. 내가 다 생각이 있지. 내가 보증 서줄 테니까 은행 대출 받아. 그리고 내 명의로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로 매입해. 그럼 세금도 줄이고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할 수 있어. 지숙이 울컥하여 할머니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인데. 남은 무슨, 너랑 성준이는 내 식구야. 5년 전 눈보라 치던 날, 네가 날 업고 뛰었던 거 잊었냐? 죽은 우리 딸이 보내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받아. 할머니가 지숙의 등을 토닥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일주일 후 은행 대출 상담실. 강지숙 대표님, 대출 승인 나셨습니다. 보증인이 워낙 신용이 좋으셔서 금리도 최저로 나왔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지숙이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꾹 눌러 찍었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법인 미래개발의 이름으로 건물을 매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법인 대표는 내 이름으로 해두지만 실질적인 운영 권한은 다 너한테 넘긴다. 이 위임장 하나면 네가 주인이야. 나중에 딴말하기 없기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게요. 은혜는 나중에 성준이 장가갈 때나 갚아. 우린 가족이잖아. 그로부터 6개월 후 민호의 화려한 사장실. 사장님, 진짜 큰일 났어요. 비서가 노크도 없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뭐야? 호들갑 떨지 말고 똑바로 말해. 그 쇼핑몰 부지 알박기 건물 말입니다. 주인이 절대 안 판답니다. 아예 협상 자체를 거부해요. 민호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었습니다. 뭐라고? 시세의 2배, 아니 3배를 준다고 했잖아. 돈 싫다는 사람이 어딨어? 그래도 CR도 안 먹혀요. 법인 소유인데 실제 운영자가 누군지 꽁꽁 숨어서 연락조차 안 됩니다. 법인? 어디 법인인데? 미래개발이라는데 대표가 80대 할머니로 되어 있습니다. 바지 사장인 게 분명한데 실세가 안 나타나요. 민호가 책상 위에 있던 서류 뭉치를 집어던지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젠장, 그 건물 없으면 쇼핑몰 정문이 막힌다고. 3배가 아니라 4배를 줘서라도 찾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운영자 내 앞에 데려오란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비서가 쫓기듯 나가고 민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대출 이자만 한 달에 몇 천인데 그 알박기 건물 하나 때문에 다 망하게 생겼네. 으악. 그때 책상 위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혜원의 이름이 뜨자 민호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여보세요? 왜? 나 지금 바빠. 자기야, 나 지금 백화점인데 카드가 안 긁혀. 한도 초과래. 빨리 좀 풀어줘. 뭐? 또 한도 초과? 이번 달에만 벌써 세 번째야. 도대체 돈을 어디다 처바르는 거야? 아니, 수빈이 학원비 내고 옷 몇 벌 샀는데 그래. 쪼잔하게 왜 이래? 민호가 전화를 끊어버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살이 된 딸 수빈의 얼굴이 떠오르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수빈이 정말 내 핏줄 맞나? 닮은 구석이라곤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 민호가 혼잣말을 삼키며 씁쓸하게 입맛을 다셨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민호가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수빈을 발견했습니다. 수빈아, 아빠 왔다. 수빈이 민호를 힐끗 쳐다보더니 인사도 없이 다시 스케치북에 코를 박았습니다. 민호가 뻘쭘하게 다가가 옆에 앉으려 하자 수빈이 엉덩이를 슬쩍 옮기며 피했습니다. 엄마는 어디 있니? 안방. 수빈의 무뚝뚝한 대답에 민호가 씁쓸한 표정으로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혜원이 누군가와 속닥거리며 통화하다가 민호를 보고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민호 씨, 언제 왔어? 혜원이 황급히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등 뒤로 감췄습니다. 누구야? 뭘 그렇게 놀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고등학교 동창. 맨날 동창 타령이네. 그 동창 좀 보자. 도대체 누군데 매일 통화해? 아니야, 별로 안 친해. 그냥 안부나 묻는 거야. 밥은 먹었어? 혜원이 횡설수설하며 말을 돌리자 민호가 싸늘한 눈빛으로 혜원을 쏘아보았습니다. 혜원아, 우리 수빈이 친자 검사 한번 하자. 5살이나 됐는데 확인은 해봐야지. 뭐? 당신 미쳤어? 내가 싫다고 몇 번을 말해. 멀쩡한 애를 두고 왜 의심을 해? 애한테 상처 주면 당신 가만 안 둘 거야. 혜원이 악을 쓰며 길길이 날뛰자 민호가 질린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그만해라. 내가 미친놈이지. 민호가 방문을 닫고 나가버리자 혜원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주저앉았습니다. 10년 감수했네. 정우 오빠한테 당분간 연락하지 말라고 해야겠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데. 한편 지숙네 반찬 가게. 엄마, 나 대상 받았어. 성준이 유치원 가방을 흔들며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 세상에, 우리 성준이가 대상을 탔어? 아이고 장하다 내 새끼. 지숙이 하던 일을 내팽개치고 달려가 성준을 번쩍 들어 안았습니다. 근데 엄마, 친구들이 자꾸 물어봐. 너네 아빠는 어디 갔냐고. 성준의 말에 지숙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가 이내 따뜻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성준아, 아빠는 아주 먼 곳에 계셔. 괜찮아, 엄마. 나는 아빠 없어도 돼. 엄마만 있으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우리 엄마가 최고야. 성준이 지숙의 목을 꼭 껴안으며 볼을 비볐습니다. 지숙의 눈가에 촉촉한 이슬이 맺혔습니다. 성준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해? 난 엄마 아들이라서 진짜 좋은데. 친구들이 놀려도 하나도 안 무서워. 내가 다 이길 수 있어. 성준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지숙의 눈물을 닦아주며 씩씩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 강지숙 대표님, 이각서 정말 꼼꼼하게 잘 챙겨두셨네요.
변호사가 돋보기 너머로 누렇게 바랜 각서를 꼼꼼히 살피며 감탄했습니다. 네, 혹시 몰라서 5년 동안 금고에 넣어뒀어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죠? 완벽합니다. 양육권 및 재산권 포기 조항이 아주 명확하고 남편 인감도장까지 확실하게 찍혀 있네요. 공증까지 받아두신 건 신의 한 수입니다. 그럼 나중에 애 아빠가 딴맘 먹고 친권 주장하면 어림도 없습니다. 본인이 제 손으로 친권 포기 각서를 썼는데 무슨 명분으로 주장을 합니까? 게다가 5년 동안 양육비는커녕 연락 한 번 안 했다면서요? 지숙이 가슴속에 얹혀있던 돌덩이가 내려가는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혹시라도 나중에 뺏길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걱정 붙들어 매세요. 만약 소송 걸어오면 제가 아주 뼛속까지 탈탈 털어드리겠습니다. 가게로 돌아온 지숙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비장한 표정으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자, 내일 드디어 2호점 오픈입니다. 다들 준비 철저히 했죠? 네, 사장님. 재료 손질 끝났고 전단지도 동네방네 다 뿌렸습니다. 좋아요. 이번 2호점은 우리 미래가 달린 중요한 사업이에요. 실수 없이 완벽하게 갑시다. 회의를 마친 지숙이 2층 사무실 창가에 서서 멀리 시장 구석을 바라봤습니다. 재개발을 앞두고 펜스가 쳐진 낡은 건물이 석양을 받아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 기대해. 당신이 버린 그 씨앗이 얼마나 거대한 나무가 되어 돌아오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지숙의 입가에 서늘하고도 아름다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활기 넘치는 노량진 수산시장 입구. 검은색 벤츠 세단이 미끄러지듯 멈춰서고 민호가 내려 낙지만 목 좋은 곳에 위치한 2층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뒤따라 내린 비서가 서류철을 펼쳐 보이며 급히 설명했습니다. 사장님 맞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건물입니다. 1층에 있는 반찬가게 주인이 건물 관리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반찬가게? 고작 반찬가게 주인이 건물주 노릇을 한다고? 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임차인이면서 건물관리 정권을 위임받았다고 합니다. 민호가 답답하다는 듯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쨌든 그 실운영자라는 사람 얼굴 좀 보자. 이 건물 매입 못하면 내 사업, 아니 내 인생이 끝장이야. 같은 시각 시장 건너편 입구에서 옥자가 택시에서 내리며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시장 안쪽으로 쭉 들어가시면 보일 겁니다. 요즘 강남 사모님들도 줄 서서 사간다니까요. 옥자가 지팡이로 바닥을 탁탁 치며 시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쯧쯧 세상 말세지. 제사상을 정성으로 차려야지 사먹는 게 말이 돼? 그래도 솜씨가 좋다니 한번 보기나 하자. 가게 안은 발 디딜 틈 없이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찾으시는 반찬 있으세요? 싹싹해 보이는 젊은 직원이 옥자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내가 이번에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솜씨가 좋다길래 한번 와봤어. 아, 제사 음식이요? 마침 사장님이 계시니까 직접 상담해 드릴게요. 사장님, 여기 제사 음식 문의하신 손님 계세요. 옥자가 직원이 가리키는 카운터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계산대 뒤에서 직원들에게 능숙하게 지시를 내리는 여자의 뒷모습이 옥자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대리 3번 테이블 나물 포장 꼼꼼하게 했어? 4번 손님은 저염식 원하시니까 젓갈류 뺄 때 신경 써주고. 그 익숙하고도 또렷한 목소리에 옥자가 감전된 듯 움찔했습니다. 저 목소리 설마. 여자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단아하게 올린 머리에 세련된 정장 차림, 예전의 기죽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지만 분명 지숙이었습니다. 어머님? 지숙이 옥자를 발견하고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평온하고 차가운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옥자는 입이 떡 벌어진 채 지팡이를 놓칠 뻔했습니다. 지숙이? 네가 왜 여기에? 딸랑, 바로 그때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며 민호가 들이닥쳤습니다. 실례합니다. 이 건물 관리자 좀 만나러 왔는데. 민호의 시선이 카운터에 서 있는 지숙에게 꽂히자 그의 말이 허공에서 뚝 끊겼습니다. 민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며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숙? 지숙이 민호를 서늘한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민호 씨. 그리고 어머님도 여전하시네요. 민호가 헛것을 본 듯 눈을 비비며 더듬거렸습니다. 네가 여기서 일하는 거야? 아니, 사장이야? 네, 제가 이 가게 사장 강지숙입니다. 그리고 지숙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민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민호 씨가 그렇게 애타게 찾던 건물 실운영자도 바로 접니다. 뭐? 네가 그 건물을? 민호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한 표정으로 지숙을 바라봤습니다. 옥자가 휘청거리며 지팡이를 가까스로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런 큰 가게의 건물까지, 그 돈이 어디서 났어? 설마 나가서 몹쓸 짓이라도 한 게냐? 어머님 말씀 가려하세요. 제가 무슨 짓을 해요? 5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정당하게 번 돈이에요. 지숙이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당당하게 받아쳤습니다. 민호가 다급하게 카운터로 다가와 지숙의 팔을 잡으려다 멈칫했습니다. 지숙아, 그 건물 나한테 팔아줘. 시세의 3배, 아니 네가 달라는 대로 다 줄게. 팔 생각 없어요. 돌아가세요. 왜? 나한테 복수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 그때 일은 내가 100번, 1000번 잘못했어. 하지만 이건 별개야. 내 사업, 내 목숨이 걸려 있다고. 지숙이 싸늘한 비소를 머금으며 대답했습니다. 복수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 복수하는 시간도 아까워요. 그냥 팔기 싫어서 안 파는 거예요. 내 물건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해요? 그때 가게 밖에서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준아, 엄마 가게 다 왔다. 조심히 가. 노란 유치원 버스에서 내린 꼬마 아이가 가게 문을 활짝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학교 다녀왔습니다. 성준이 총알처럼 달려가 지숙의 허리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지숙의 차가웠던 표정이 순식간에 봄눈 녹듯 사라지고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 우리 성준이 왔어? 유치원에서 재미있게 놀았어? 응, 오늘 선생님이 나 칭찬해줬어. 그림 진짜 잘 그린다고 상도 줬어. 성준을 본 옥자의 눈이 왕방울만 하게 커졌습니다. 민호의 어린 시절 사진을 그대로 오려붙인 듯한 붕어빵 외모였습니다. 저 애가. 성준이 엄마를 보며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귀 뒤에 선명하게 박힌 붉은 점이 옥자의 눈에 포착되었습니다. 민호의 귀 뒤에 있는 점과 위치도 모양도 쌍둥이처럼 똑같았습니다. 아! 옥자가 괴성을 지르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성준을 가리켰습니다. 성준이 깜짝 놀라 지숙의 등 뒤로 숨으며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 할머니 왜 저러셔? 무서워. 옥자가 홀린 듯 성준에게 손을 뻗으며 다가갔습니다. 우리 손자, 내 손자 맞지? 3대 독자. 지숙이 맹수처럼 성준을 감싸 안으며 옥자의 손을 쳐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이 아이는 제 아들이에요. 당신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남이라고요.
민호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성준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지수가 저 아이 내 아들 맞지? 귀 뒤에 점도 그렇고 얼굴도 나랑 똑같잖아. 아니에요. 내 아들이에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울부짖으며 다가오려 하자 지숙이 도끼 어린 눈으로 쏘아붙였습니다. 한 발짝만 더 오면 바로 경찰 부를 거예요. 지수가 거짓말하지 마. 내 핏줄이잖아. 민호가 성준을 향해 손을 뻗자 지숙이 카운터를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김대리, 당장 이 사람들 끌어내. 건장한 남자 직원들이 달려와 민호와 옥자를 막아섰습니다. 손님 나가주세요. 영업 방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이거나 내 손자야. 3대 독자란 말이야. 내 손자 내놓으라고. 옥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떼를 썼습니다. 어머님, 5년 전에 저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손자를 찾으세요? 지숙이 성준의 귀를 막아주며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성준아, 엄마랑 위로 올라가자. 보지 마, 듣지도 마. 엄마, 저 아저씨가 아빠야? 왜 나보고 아들이라고 해? 성준이 겁에 질린 눈망울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아무도 아니야. 그냥 미친 사람들이야. 가자. 민호가 직원들에게 붙들려 나가면서도 절규했습니다. 지수가, 제발, 한 번만 얘기 좀 해. 내가 잘못했어. 싹싹 빌게. 지숙은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건물 때문에 오신 거면 답은 이미 드렸어요. 죽어도 안 팝니다. 건물이 문제가 아니야. 내 아들이, 내 새끼가 5년 동안 생사 확인 한 번 안 했으면서 이제 와서 아비 노릇하려고요? 꿈 깨세요. 옥자가 가게 바닥을 치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3대 독자가 살아있었어. 내 핏줄이 저기 있는데. 민호가 옥자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엄마, 일단 나가요.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요. 못 간다. 내 손자 두고는 발길이 안 떨어진다. 으엉엉. 엄마, 제발 좀. 민호가 반강제로 옥자를 끌고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쫓겨난 민호가 굳게 닫힌 가게 문과 2층 창문을 번갈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강지숙, 감히 내 아들을 숨겨? 날 속여? 옥자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민호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민호야, 그래도 천만다행이다. 우리 대가 끊기지 않았어. 우리 핏줄이 살아있어. 엄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숙이가 저렇게 나오는데 어떡할 거예요? 건물도 막히고 애도 못 보고. 민호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반드시 되찾을 거야. 내 아들도 내 사업도. 강지숙, 두고 보자. 지숙이 커튼 뒤에 숨어 돌아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성준이 지숙의 치맛자락을 잡으며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까 그 아저씨가 진짜 내 아빠야? 지숙이 떨고 있는 성준을 품에 꼭 안아주며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성준아, 우리 둘이서 그동안 행복했잖아. 앞으로도 그럴 거야. 응, 근데 엄마 왜 울어? 무서워서 그래? 아니야, 안 울어. 엄마는 강하니까 안 울어. 지숙이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성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호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반찬 가게 앞으로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지수가, 나야, 문 열어. 잠깐 이야기 좀 하자니까. 아침 8시 셔터도 채 올라가지 않은 가게 앞에서 민호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숙이 건장한 남자 직원들과 함께 나와 싸늘하게 응수했습니다. 원하시는 게 뭔지 뻔히 알겠는데 돌아가세요. 아이도 절대 못 만나요. 야, 내 아들이잖아.
아빠가 자식 보겠다는데 무슨 자격으로 막아? 민호가 핏대를 세우며 삿대질하자 지숙이 태연하게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 번만 더 소란 피우면 바로 경찰 부릅니다. 영업 방해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죠? 좋아. 법대로 해보자고. 나도 친자 확인 소송 걸고 양육권 뺏어올 거야.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알아? 민호가 누런 서류 봉투를 허공에 흔들어 보였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소장 다 준비했어. 유전자 검사 강제로 진행하고 양육권도 가져올 테니까 각오해. 지숙이 가소롭다는 듯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 그래요? 마침 잘 됐네요. 저도 대비해서 변호사님 모셔왔거든요. 지숙의 뒤에서 말쑥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빳빳한 종이 한 장을 꺼내 민호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 서류 기억하시죠? 5년 전에 본인이 직접 도장 찍으신 양육권 및 재산권 포기 각서입니다. 서류를 확인한 민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그때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여기 보시면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일체의 친권 및 양육권을 영구히 포기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본인 인감도장도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네요. 공증까지 완벽합니다. 김 변호사가 안경을 치켜 올리며 송곳처럼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물론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시겠지만 법적으로 뒤집기 힘듭니다. 게다가 지난 5년간 양육비 한 푼 안 주셨죠? 아이 생사 확인조차 안 하셨고요. 아니, 그게 오히려 지금 이민호 씨가 하시는 행동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합니다.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바로 들어갑니다. 민호가 분에 못 이겨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래도 친자 확인은 할 수 있잖아. 내 핏줄인지 확인할 권리는 천부인권이야. 그럼 법원에서 뵙죠. 단 한 번만 더 가게 앞에서 행패 부리시면 스토킹 및 업무 방해로 형사 고소 진행하겠습니다. 경고했습니다. 며칠 후 허름한 다방 구석에서 옥자가 선글라스를 낀 남자에게 봉투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이거 선수금이에요. 그 아이 머리카락이든 칫솔이든 유전자 검사할 수 있는 거 뭐라도 가져오면 500만 원 더 드릴게. 걱정 마십시오, 사모님. 며칠 안에 싹 다 구해다 드리죠. 하지만 탐정은 성준이 다니는 유치원 앞에서 며칠을 잠복해도 허탕만 쳤습니다. 지숙이 마치 보디가드처럼 성준을 밀착 경호하며 등하원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젠장, 저 여자 무슨 첩보 영화 찍나? 빈틈이 없어, 빈틈이. 일주일 후 초췌해진 몰골의 민호가 다시 가게를 찾아와 애원했습니다. 지수가 제발 부탁이다. 아들은 포기할게. 건물만이라도 좀 팔아줘. 안 그러면 회사가 공중분해돼. 지숙은 카운터에서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서류만 넘기며 대꾸했습니다. 이미 답은 드렸잖아요. 2번 말하게 하지 마세요. 시세의 5배를 줄게. 50억이야.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라고. 이 정도면 섭섭지 않게 쳐주는 거잖아. 돈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건물은 제 은인이 주신 선물이에요. 100억을 줘도 안 팔아요. 민호가 털썩 무릎을 꿇으려 하자 직원들이 기겁하며 민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수가 제발. 직원 100명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네가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그건 민호 씨가 알아서 할 문제죠. 5년 전 저랑 뱃속에 아이 내쫓을 땐 직원들 생각 안 하셨나요? 오후 2시 성준의 유치원 앞. 옥자가 로봇 장난감과 과자 봉지를 양손 가득 들고 덤불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원 종이 울리고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성준아, 여기야, 여기. 할머니야. 옥자가 성준을 발견하고 튀어나와 장난감을 눈앞에 흔들었습니다. 이거 봐라. 최신형 변신 로봇이야. 이거 갖고 싶지? 할머니랑 같이 가면 줄게. 성준이 뒷걸음질 치며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싫어요. 저리 가요. 우리 할머니 아니에요. 아이고, 요 녀석아. 할머니는 나쁜 사람 아니야. 네가 너무 예뻐서 선물 주려고 온 거야. 이리 온. 옥자가 억지로 성준의 손목을 낚아채려 하자 성준이 자지러지게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으앙. 유치원 교사가 쏘스라치게 놀라 달려와 옥자를 가로막았습니다. 어르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성준이 어머님 아니시잖아요. 비켜. 내가 얘 친할머니야. 내 손자 내가 데려가는데 네가 뭔데 끼어들어? 안 됩니다. 성준이 어머님께 확인하기 전까진 절대 못 데려가세요. 교사가 급히 휴대폰을 꺼내 지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지금 어떤 할머니가 성준이를 강제로 데려가려고 해요. 전화를 받은 지숙이 앞치마도 벗지 못한 채 미친 듯이 뛰어나왔습니다. 5분 만에 헐떡이며 도착한 지숙이 성준을 와락 끌어안고 옥자를 쏘아보았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에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내 핏줄 내 손자를 할머니가 보겠다는데 천륜을 끊어놓고 네가 무사할 줄 알아? 5년 전에 쫓아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당신들한테 손자는 없어. 지숙이 성준을 번쩍 안아들고 획 돌아서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성준이 식은땀을 흘리며 악몽을 꾸다 깨어났습니다. 엄마, 으앙, 무서운 할머니가 나 잡아먹으려고 해. 괜찮아, 성준아. 엄마가 여기 있어. 아무도 우리 성준이 못 건드려. 엄마가 지켜줄게. 지숙이 덜덜 떠는 성준을 품에 안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참아. 법으로 본때를 보여주겠어. 다음 날 서울가정법원 민원실. 피신청인 최옥자와 이민호에 대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합니다. 판사가 제출된 증거 자료를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유치원 앞에서 아이를 강제로 데려가려 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유치원 교사의 진술서와 현장 CCTV 영상입니다. 아이가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군요. 가처분 인용하겠습니다. 반경 100m 이내 접근 금지 및 통신 연락 금지 명령 내립니다. 한편 민호의 아파트 거실. 민호가 방문에 귀를 대고 혜원의 통화 내용을 엿듣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정우야, 나야. 그 일 좀 확실하게 처리해줘. 돈은 얼마든지 줄게. 민호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정우가 누구지? 뭐, 그 여자 반찬 가게? 그래, 거기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려. 영업 못하게 박살을 내라고. 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혜원이 방문을 열고 나오자 민호가 신문을 보는 척하며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어디가? 그냥 머리 좀 식히러 미용실. 혜원이 허둥지둥 나간 후 민호가 혜원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몇 번 시도하다가 혜원의 생일을 입력하자 잠금이 풀렸습니다. 메일함을 뒤지던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보낸 사람 김정우, 제목 우리 수빈이 사진. 메일 내용을 클릭한 민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정우 오빠, 수빈이가 점점 오빠를 닮아가네. 민호 씨가 눈치채기 전에 한몫 챙겨서 떠나야 하는데. 민호가 주먹으로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이런 개만도 못한. 저녁 혜원이 다시 안방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가 문 밖에서 녹음기를 켜고 숨죽였습니다.
그 애가 진짜 민호 핏줄이면 가만두겠어? 수빈이가 지 딸도 아닌데. 빨리 그 여자 가게 불을 지르든 엎어버리든 하란 말이야. 민호가 방문을 발로 뻥 차고 들이닥쳤습니다. 뭐라고? 방금 그 주둥이로 뭐라고 짓거렸어? 혜원이 사색이 되어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민호 씨, 언제 왔어? 노크도 없이. 수빈이가 내 딸이 아니라고. 내가 똑똑히 들었어. 어쩐지. 민호가 혜원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아, 이거 나. 아파. 5년 동안 날 감쪽같이 속여. 남의 뻐꾸기 새끼를 내 둥지에 넣어놓고 날 바보 천치로 만들었어. 민호가 혜원을 질질 끌고 수빈의 방으로 들어가 아이의 머리카락을 억지로 뽑았습니다. 으앙, 아빠, 아파요. 왜 그래요? 수빈이가 자지러지게 울자 혜원이 민호의 팔을 물어뜯으며 달려들었습니다. 미쳤어? 애한테 왜 손을 대? 당신 인간이야? 넌 인간이라서 남의 씨 받아와서 내 딸이라고 속였냐? 유전자 검사 당장 맡길 거야. 결과 나오면 넌 끝이야. 민호가 뽑은 머리카락을 비닐팩에 넣으며 싸늘하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민호 씨,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수빈이 봐서라도. 닥쳐. 더러운 손 치워. 검사 결과 나오는 즉시 넌 알거지로 쫓겨날 줄 알아. 그때 거실에 던져둔 민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사장님, 은행에서 최후 통첩이 왔습니다. 내일까지 대출금 상환 안 되면 회사법인 계좌 압류하고 경매 넘긴답니다. 민호가 비명을 지르며 휴대폰을 벽에 집어 던졌습니다. 아, 젠장, 다 끝났어. 혜원이 슬금슬금 가방을 챙겨 현관으로 도망치려 하자 민호가 짐승처럼 달려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딜 도망가? 넌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꼼짝 말고 있어. 제발 보내줘. 나 무서워. 혜원이 공포에 질려 덜덜 떨었지만 민호의 눈에는 살기만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숙의 가게에 사장님, 오늘 새벽에 웬 깡패 같은 놈이 와서 가게 앞에 쓰레기 투척하고 행패 부리다 도망갔어요. 직원의 보고에 지숙이 CCTV 영상을 돌려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 여자 짓이구나. 혹시 또 올지 모르니까. 보안업체에 연락해서 경비 강화해 주세요. 수상한 사람 보이면 즉시 112 누르시고요. 그때 시장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지수가 별일 없지? 요즘 내 주변에 날파리들이 꼬인다며? 네, 할머니. 그래도 다 대비해 놨어요. 걱정 마세요. 걱정은 무슨. 내가 시장 상인회장한테 다 일러뒀어. 누가 너 건드리면 상인회 차원에서 가만 안 둔다고 했다. 다들 내 편이야, 알지? 지숙이 울컥하며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없었으면 저 어떻게 살았을까 몰라요. 성준이는 오늘 유치원 안 갔어? 네. 오늘은 좀 불안해서 유치원 쉬고 제가 데리고 있으려고요. 2층 방에서 놀고 있어요. 할머니가 지숙의 어깨를 따뜻하게 토닥였습니다. 잘했다. 힘들어도 조금만 더 버텨. 이제 다 왔어. 네가 이긴 싸움이야. 그날 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민호의 아파트. 현관문이 부서질 듯 쾅 열리며 빗물에 젖은 민호가 들이닥쳤습니다. 그의 손에는 구겨진 병원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혜원, 당장 기어나와. 천둥 같은 고함에 혜원이 안방에서 화들짝 놀라 튀어나왔습니다. 뭐야? 왜 그래? 술 마셨어?
민호가 손에 쥔 서류 뭉치를 혜원의 얼굴에 사정없이 집어 던졌습니다. 종이가 사방으로 흩날리며 혜원의 뺨을 스쳤습니다. 이거 봐. 똑똑히 보라고. 친자 확률 0%. 수빈이는 내 딸이 아니야. 5년 동안 감쪽같이 날 속여. 혜원이 바들바들 떨며 바닥에 떨어진 결과지를 주워들었습니다. 이거 뭔가 잘못된 거야. 병원에서 실수한 거야. 실수는 내 머리가 한 거고. 이 뻔뻔한 년아. 민호가 혜원의 코트를 집어 현관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나가. 당장 내 집에서 꺼져. 한순간도 꼴 보기 싫으니까. 민호 씨,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설명할게. 혜원이 민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닥쳐. 사기 결혼으로 고소장 이미 접수했어. 민호가 옷장 문을 열고 혜원의 옷가지들을 미친 듯이 밖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제발 민호 씨 수빈이라도 봐줘. 애는 죄가 없잖아. 그 가짜 딸년도 데리고 나가. 내 핏줄도 아닌데 내가 왜 걷어? 당장 데리고 꺼져. 밖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혜원이 빗물에 젖은 옷가지들을 주섬주섬 챙기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줘. 갈 데도 없단 말이야. 내 알 바 아니야.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죽여버리기 전에.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혜원의 마지막 희망을 짓밟았습니다. 혜원이 쏟아지는 빗속에 주저앉아 덜덜 떨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정우 오빠, 흑흑, 나야. 지금 쫓겨났어. 오빠 집으로 가도 돼? 전화기 너머로 비웃음 섞인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쳤냐? 여길 왜 와? 우린 이미 끝난 사이잖아. 수빈이 오빠 딸이잖아. 우리 딸이잖아. 그래서 난 책임 못 져. 알아서 살아. 뚝. 야속한 통화 종료음만이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혜원이 빗물 고인 아스팔트 위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한편 안방 문틈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옥자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럼 5년 동안 내가 가짜를 안고 3대 독자는 내쫓고. 옥자가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렸습니다. 으어. 옥자가 눈이 뒤집히며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엄마. 민호가 소리를 듣고 달려가 옥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요. 엄마, 119, 119 불러. 일주일 후 대학병원 중환자실. 옥자가 각종 튜브와 산소 마스크를 주렁주렁 단 채 의식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침통한 표정으로 민호에게 차트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뇌출혈로 인한 편마비가 왔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장기적인 재활이 필요합니다. 예후가 좋지는 않네요. 그럼 병원비는 얼마나 들까요? 간병인 비용에 재활 치료비까지 하면 월 600만 원은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 민호가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주머니에서 비서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사장님, 은행에서 최후 통첩장 날아왔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입금 안 되면 내일 바로 회사법인 계좌 압류 들어간답니다. 민호가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병원을 뛰쳐나갔습니다. 저녁 9시 마감 준비를 하는 지숙네 반찬 가게. 셔터를 내리려는 찰나 비에 젖은 생쥐꼴을 한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지수가 또 오셨네요. 접근 금지 명령서 못 받으셨어요? 경찰 부를까요? 제발 부탁이야. 한 번만 들어줘. 민호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이 찢는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지숙과 직원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엄마가 위독하셔. 죽기 전에 손자 얼굴 한 번만 보고 싶대. 제발 성준이 한 번만 보여줘. 어머님이 위독하다고요? 응, 반신불수야. 말도 못하고 껍데기만 남았어. 제발 부탁이야. 민호가 피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친권이고 뭐고 다 포기할게. 그냥 딱 한 번만 보여줘. 소원이야. 이 각서가 있는 한 민호 씨는 성준이에 대해 털끝만큼의 권리도 없어요. 법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지수가 제발 한 번만 살려줘. 그리고 건물은 절대 안 팔아요. 그게 제 마지막 대답이에요. 지숙이 가차없이 가게 불을 끄고 셔터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드르륵 셔터 내려가는 소리가 민호의 절망을 확인 사살했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두 번 다시 여기 얼씬도 하지 마세요. 민호가 빗속에 무릎 꿇은 채 멀어지는 지숙의 뒷모습을 망연자실 바라봤습니다. 내가 뿌린 씨앗이 독이 되어 돌아왔구나. 민호가 차가운 빗물을 맞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으앙. 미안해, 지숙아, 내가 잘못했어. 으엉엉. 하지만 지숙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숙이 성준의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엄마, 아까 가게 앞에 있던 아저씨, 왜 울어? 배가 아픈가 봐. 글쎄다.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걸 거야.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엄마도 슬퍼 보여. 눈이 빨개. 성준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하나도 안 슬퍼. 엄마는 지금이 제일 행복해. 지숙이 성준을 품에 안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의 회사에는 빨간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직원들이 욕설을 퍼부으며 짐을 싸서 나가는 모습을 민호가 넋이 나간 채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월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동청에 신고할 겁니다. 다들 정말 미안합니다. 민호가 텅 빈 사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창밖을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다 잃었어. 내 회사도, 내 가족도, 내 아들도 다 끝났어. 폐인이 된 민호가 비틀거리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산소호흡기의 의지에 겨우 숨만 붙어 있는 옥자 옆에 힘없이 앉았습니다. 옥자가 떨리는 손을 들어 민호의 소매를 잡고 웅얼거렸습니다. 손자, 엄마 미안해. 못 데려왔어. 영영 못 볼 것 같아. 옥자의 눈가에서 뜨거운 회한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내가 천벌을. 민호가 말라비틀어진 어머니의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엄마,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해요? 이미 버스는 떠났는데. 우리가 지숙이 가슴에 대못 박은 거 다 되돌려받는 거예요. 병실 안에는 모자의 뒤늦은 후회와 통곡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1년 후 경기도 외곽의 한 공사 현장. 흙먼지가 자욱하게 날리는 공사장 한복판에서 작업 반장의 거친 고함이 확성기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어이, 이민호 씨, 군뱅이 삶아 먹었어? 시멘트 포대 안 나르고 뭐해? 민호가 비틀거리며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어깨에 짊어졌습니다. 한때 고급 정장을 입고 호령하던 말끔한 사장의 얼굴은 온데간데없고 시멘트 가루와 땀으로 범벅이 된 시커먼 얼굴만 남았습니다. 손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쉴 틈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옮기겠습니다. 으윽. 민호가 이를 악물고 발걸음을 옮기자 다해진 안전화 속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일당 8만 원. 그것이 한때 수십억 대 자산가였던 민호가 하루를 팔아받는 대가였습니다. 저녁 8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허름한 반지하 단칸방.
끼익 소리가 나는 낡은 철문을 열고 민호가 들어서자 퀴퀴한 냄새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아랫목에 송장처럼 누워있던 옥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간신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 뇌졸중 후유증으로 혀가 굳어버린 옥자가 초점 없는 눈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가 한숨을 내쉬며 옥자의 상체를 힘겹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오늘 일당 받아서 약국 들렀어요. 일단 이거라도 드세요. 옥자가 떨리는 손으로 민호의 거친 손을 잡더니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미안해. 그만하세요, 엄마. 누굴 탓하겠어요. 다 제가 못난 탓이고 우리가 지은 죄값이죠. 민호가 퉁퉁 부른 라면 냄비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5년 전 지숙을 내쫓아 보냈던 그 눅눅한 반지하 방에서 이제는 그들이 지옥 같은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법정 주문 피고인 이혜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냉정한 선고가 떨어지자 피고인석에 서 있던 혜원이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판장님, 판사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한테 어린 딸이 있어요. 제발 선처해 주세요. 혜원이 울부짖으며 바닥을 기었지만 판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피고인은 수년간 피해자를 기망하고 문서 위조 및 사기 행각을 벌였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교도관들이 양쪽에서 혜원의 팔을 잡고 거칠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혜원이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돌리자 팔짱을 끼고 앉아있던 정우가 싸늘한 눈빛으로 일어섰습니다. 정우 오빠, 우리 수빈이는 어떻게? 정우가 혜원을 벌레 보듯 쳐다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걱정 마. 보육원에 잘 맡길 테니까.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애 딸린 호라비로 살 순 없잖아. 뭐? 야, 김정우, 내 딸이잖아. 어떻게 보육원에 보내? 이 나쁜 자식아. 혜원이 절규하며 몸부림쳤지만 정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닫히는 문 뒤로 혜원의 처절한 비명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같은 날 오후 지숙네 푸드 신사옥 앞 강지숙 대표님의 신사옥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5층짜리 건물을 통째로 리모델링한 번듯한 사옥 앞에서 직원 10명이 도열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단상에 선 지숙이 감격에 젖은 눈으로 직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5년 전 작은 시장 좌판에서 시작했던 우리가 이렇게 번듯한 사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여기 계신 직원분들과 저를 믿어주신 은인께 돌립니다. 지숙의 옆에 서 있던 할머니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식이 끝나고 회장실로 들어온 할머니가 지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지숙이 정말 장하다. 이제야 진짜 사장님 태가 나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그때 제 손 안 잡아주셨으면 저랑 성준이는 벌써 세상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할머니가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지숙에게 건넸습니다. 지숙아, 내가 변호사 만나서 공증 다 마쳤다. 너를 내 법적 양녀로 입양할 거야. 네.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입양이라니요. 내가 가진 재산, 건물, 땅, 전부 너한테 물려줄 거다. 넌 이제 서류상으로도 내 진짜 딸이야. 그리고 성준이는 내 호적에 올린 진짜 내 손자고. 지숙의 큰 눈망울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더니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까지? 저는 해드린 것도 없는데. 무슨 소리냐?
핏줄보다 진한 게 정이라더라. 네가 내 딸이고 가족인데 내 거 네가 갖는 게 당연하지. 이제 아무도 너 무시 못한다. 할머니가 우는 지숙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초등학교 교문 앞 하교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엄마. 2학년이 된 성준이가 교문을 박차고 나와 지숙에게 달려왔습니다. 한 손에는 자기 얼굴보다 큰 금색 트로피를 높이 치켜들고 있었습니다. 나 대상 받았어. 전국 글짓기 대회 대상. 우리 성준이 정말 대단하다. 무슨 내용으로 썼길래 대상을 받았어? 지숙이 성준을 와락 껴안으며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제목이 우리 엄마였어. 내가 쓴 글 읽고 심사위원 선생님들이 다 울었대. 지숙이 가슴 벅찬 표정으로 성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한강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반포의 고급 아파트 거실. 50평대의 넓은 거실 소파에 지숙과 성준이 나란히 앉아 통창 너머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와, 야경 진짜 예쁘다. 엄마, 나 나중에 커서 엄마처럼 훌륭한 사장님 될 거야. 돈도 많이 벌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거야. 그래, 우리 성준이는 마음이 예뻐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야. 성준이 지숙의 팔에 매달리며 고개를 기대왔습니다. 엄마, 나는 아빠 없어도 하나도 안 외로워. 친구들이 아빠 얘기해도 부럽지 않아. 나한테는 슈퍼우먼 같은 엄마가 있잖아. 성준아,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좋아. 엄마는 나의 영웅이야. 지숙이 울컥하는 마음을 삼키며 성준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엄마도 세상에서 우리 성준이를 제일 사랑해. 성준이는 엄마의 보물이야. 두 사람이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환하게 웃자 거실 가득 따스한 온기가 채워졌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액자 속에는 유치원 입학식부터 제주도, 여행, 놀이공원 사진까지 두 사람의 행복한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모든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세상을 다 가진 듯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일 우리 놀이공원 가기로 한 거 안 잊었지? 그럼 약속은 꼭 지켜야지. 할머니도 같이 가자. 할머니가 추러스 드시고 싶대. 그래, 할머니 모시고 가서 신나게 놀자. 붉게 타오르는 노을이 한강 물결 위로 부서지는 것을 바라보며 지숙이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성준이 엄마의 품속으로 파고들며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어느덧 평온한 잠에 빠진 모자의 고른 숨소리만이 고요한 거실을 채웠습니다. 창밖으로 화려하게 빛나는 서울의 야경 속에서 지숙과 성준의 보금자리는 그 어떤 별보다 밝고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난 봄꽃처럼 그들의 행복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숙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3년간의 시집살이 끝에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쫓겨났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뱃속에는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죠.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겪은 고통과 시련은 상상을 초월했지만 지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지하 방에서 시작해 당당한 기업가로 성장한 지숙의 모습은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한 인간 승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 남편 민호와 시어머니 옥자 그리고 거짓으로 살았던 혜원은 자신들이 뿌린 씨앗을 그대로 거두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고 상처를 준다면 그 대가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이것이 지숙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지숙과 성준, 그리고 할머니. 이들이 만든 작지만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